노동법이란 건 쉽게 말하면 집단적 노동관계법이라고도 해요. 근로자들이 모여서 노조를 만들고 교섭하고 파업도 하고 또 사용자랑 협력하는 제도, 그리고 공무원이나 교사노조에 대한 특별한 규정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죠. 헌법 33조에서 말하는 노동 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법들이 바로 이 노동법 이 영역이에요. 그러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을 중심으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노사협의회법, 노동위원회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까지 한꺼번에 다루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이 많지만 오늘 같이 정리하면 분명 큰 그림이 잡힐 거예요. 최근 기출경향도 함께 짚어가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다 넣을 테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A4. 먼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줄여서 노조법부터 살펴볼게요. 노동법 II 그런 뜻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법이죠. 노동조합 노조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노조란 건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해서 자기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만든 단체예요.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근무시간 같은 근무조건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함께 뭉친 조직을 말하는 거죠. 법에서는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라고 정의해요. 자주적이라는 말은 회사나 사용자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도 법에 몇 가지 정해놨는데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5가지 정도로 정리되는데요. 하나씩 예를 들어 볼게요. 첫째, 사용자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 예를 들면 인사과장 같은 관리자에 가입하는 조직은 노조가 아니에요. 노조는 어디까지나 노동자 편이어야지 사장님이나 관리자까지 섞여 있으면 그건 제대로 된 노조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관리자나 경영진이 들어온 단체는 노조로 인정 안 됩니다. 둘째, 사업주가 노조 운영비를 대부분 지원하는 조직도 안 돼요. 예를 들어 사장님이 돈을 대주고 만든 어용노조 같은 건 안 된다는 거죠. 노조가 회사 돈에 예속되어 있으면 노동자들의 자주성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회사 돈으로 운영되는 노조는 법적으로 노조가 아니에요. 셋째, 서로 친목도모나 복리후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노조가 아니에요. 이를테면 직원들 친목회나 동호회 같은 건 노조가 아니겠죠. 노동조건 개선이 아니라 그냥 취미생활이나 상부상조 정도만 하는 모임은 노조라고 하지 않습니다. 넷째,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가입할 수 있게 한 단체도 노조가 아닙니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단체여야 하니까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는 누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해고된 사람이나 실업자도 현재 근로자가 아니니까 노조에 못 들어오게 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해고당한 사람이 노조에 가입하면 그 노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잃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교사노조인 전교조가 예전에 해고, 교원조합원 문제로 법의 노조 통보를 받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 조항이 좀 바뀌었어요.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고 ILO 협약 비준 움직임도 있어서 2020년에서 2021년 법 개정으로 해고자나 실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길이 열렸습니다. 즉 지금은 해고된 노동자도 일정 조건 하에 노조원이 될 수 있어요. 시험에서 해고자는 노조 설립이 가능한가? 이런 거 물을 수 있거든요. 예전 기출이라면 X였지만 법 개정 후에는 해고자도 노조 가능합니다. 꼭 최근 기준으로 기억하세요. 다만 원칙적으로는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가입 안 된다는 큰 틀은 유지돼요. 즉 사용자나 그냥 완전 상관없는 사람이 가입되면 안 되고 노조는 노동자만의 조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섯째,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노조가 아니에요. 노동자들의 정치 세력화도 중요하긴 하지만 노조법상 인정받는 노조는 어디까지나 근로조건 개선이 주 목적이어야지 정당처럼 정치활동만 하는 단체는 안 된다는 거죠. 이 5가지를 정리하면 1. 사용자법 경영자 참여 5. 이 운영비 대부분 사용자 지원 3. 친목 복리단체 4. 근로자 아닌 자 가입 5. 주된 목적이 정치운동인 단체는 노조로 못 본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가끔 다음 중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 5가지를 응용해서 물어보곤 하니 사례로 기억해 두세요. 예를 들어 회사 인사팀장이 조합원으로 있는 노동자 단체 이러면 1번 이유로 노조 아웃 혹은 사장이 노조 운영비 대주는
회사 내 친목회 이러면 2번 플러스 3번 이유로 노조 아웃 이렇게 판단하는 식이죠. 그러면 노조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조를 만들 때는 설립신고라는 걸 합니다. 옛날에는 노조 설립에 인가 허가를 받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신고제예요. 노조 만들려는 사람들이 노조 규약 헌법 같은 거죠. 을 정하고 임원도 뽑고 한 다음에 노동부에 신고서를 내는 거예요.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요건에 맞으면 노조 설립 신고증을 내줍니다. 노동청에서 그래 이 정도면 법에 맞는 노조구나 하고 증서를 발급해 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노조 설립은 신고만 하면 되는 거지 정부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신고증을 발급해야 하고 법에 맞지 않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멋대로 거부는 못합니다. 만약 행정청이 요건도 갖춘 노조 설립 신고를 이유 없이 안 받아주면 그건 오히려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신고를 해서 증서를 받아야 정식 노조로서 활동하면서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정식 노조로 인정받는 거랑 못 받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일단 노조법의 보호를 받느냐 못 받느냐 차이가 커요. 방금 말한 설립신고증을 못 받은 노조를 흔히 무자격 노조라고 하는데 그런 노조는 법적으로는 노조 지위가 없으니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같은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사측이 노조 간부를 괴롭히거나 해고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을 때 정식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구제해 주세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의 노조, 무등록 노조는 그런 절차적 구제를 못 받는 불이익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다고 무등록 노조 조합원을 회사가 막 해고하거나 탄압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방금 말한 5가지에 해당해서 법상 노조를 인정 못 받아도 그 조합원 개인은 여전히 노동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을 함부로 차별하거나 불이익 주면 근로기준법이나 헌법상의 기본권 문제로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도 신고 안 한 노조라도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라고 본 것도 있고요. 법조문에도 비록 법상 노조가 아니어도 근로자의 노조활동 기본권은 일부 보호된다는 취지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정식 노조가 아니면 아무 보호도 없는 건 아니지만 공식적인 구제 절차 이용 등에 제한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노조가 만들어졌다면 이제 노동조합 활동을 하겠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조 전임자와 타임 오프 제도예요. 이건 기업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자주 나오는 이슈인데 시험에도 가끔 언급됩니다. 노조 전임자라는 건 말 그대로 회사 일은 안 하고 노조 업무만 전담하는 노조 간부를 말해요. 예전에는 노조 전임자에게도 회사에서 임금을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2010년에 법이 바뀌면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하면 부당노동 행위로 보게 되었어요. 쉽게 말해 사장이 노조 간부 월급 주지 말라는 거였죠. 왜냐? 노조 간부 월급을 회사가 주기 시작하면 노조 간부가 회사 눈치를 보게 될 수 있으니까 노조의 독립성이 떨어진다고 본 거예요. 그 대신 생긴 게 타임오프 제도입니다. 타임오프는 노조 업무를 하는 시간만큼은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간 한도예요. 법으로 한도를 정해놓고 그 범위 내 노조 활동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 노조가 있는데 조합원 숫자에 따라 연간 5,000시간의 타임오프 한도가 주어졌다 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노조 간부들이 근무 시간에 노조 일 해도 월급을 계속 받지만 그걸 넘겨 풀타임으로 노조 일만 할 거면 아예 회사 업무에서는 휴직 처리하고 임금은 노조가 부담해야 해요. 이러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법상의 중요한 변화였고 시험에서도 종종 어느 경우에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가 같은 문제로 나옵니다. 법에서는 아예 부당노동행위 파트에 사용자는 타임오프 한도 초과하여 노조 간부에게 임금 지급하면 노조에 대한 지배 개입으로 본다고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외로 필요 최소한의 행정 업무 편의나 복리후생 목적 지원은 허용 이런 단서도 달아놨죠. 조금 이따 부당노동 행위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일단 노조 전임자 관련해서 회사 돈으로 노조 간부 놀게 하면 안 된다.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노조가 있으면 당연히 사용자랑 교섭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힘을 합쳐 사용자와 단체 교섭을 하는 거죠. 단체 교섭의 대표적인 결과물이 단체 협약입니다. 노조와 사용자 사이에 맺는 계약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노조 버전의 계약서죠. 단체 협약에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노조활동 보장 등등 여러 사항을 정해요.
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포인트는 단체 협약 유효 기간인데요. 최대 2년입니다. 법으로 단체 협약 효력은 2년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1년이나 2년 단위로 노사가 협약을 맺고 기간이 끝날 때쯤 다시 협상을 하죠. 만약 2년이 지났는데도 새로운 협약을 못 맺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일단 협약은 형식적으로는 만료돼요. 하지만 단협에 정했던 어떤 근로 조건들은 근로계약에 편입돼서 계속 유지되기도 하고 노사는 빠른 시일 내에 재교섭을 하려고 하겠죠. 어쨌든 시험 문제로는 단체 협약 유효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걸 물어보는 게 많으니까 2년 기억하시고요. 노조와 사용자가 교섭할 때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도 알아둬야 해요. 기업에 노조가 하나만 있으면 그냥 그 노조가 회사랑 교섭하면 됩니다. 그런데 노조가 복수 여러 개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죠. 요즘은 한 회사에 노조가 여러 개 있는 경우도 흔해요. 201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복수 노조가 완전히 허용됐거든요. 원래 한 사업장에 노조를 하나밖에 못 만들게 했었는데 그 제한이 풀린 거예요. 대신 노조가 여러 개 생기면 사용자랑 교섭할 때 혼란이 생길 수 있죠. 회사 입장에서도 노조마다 요구가 다르면 곤란하고 노조들끼리도 힘이 분산될 수 있으니 단일한 창구로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법이 정했습니다. 그게 교섭 창구 단일화예요.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면 회사에 복수 노조가 있으면 먼저 교섭 대표 노조를 정하게 돼요. 조합원 수가 제일 많은 노조가 있으면 보통 그 노조가 대표 노조가 됩니다. 만약 제일 큰 노조가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면 그냥 그 노조가 교섭 대표가 되고요. 과반수가 넘는 노조가 없으면 노조들끼리 대표를 정하라고 해요. 노조들끼리 합의가 되면 합의된 노조가 대표, 합의가 안 되면 노동위원회가 개입해서 조정하거나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한 노조 또는 노조들의 연합체가 대표로 사용자와 교섭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사용자도 일원화된 상대랑 교섭하니 편하고 노조들도 한 목소리로 요구하니 힘이 실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소수노조 입장에선 자기네 목소리가 묻힐 우려도 있고 해서 현실에선 마찰이 있긴 해요. 시험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은 어떻게 하는가 라든지 교섭대표 노조는 조합원 수로 결정한다 같은 기본사항을 묻곤 해요. 최근 경향을 보면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자체는 자주 다루는 주제는 아니지만 복수노조 허용 이후 등장한 개념이라 간단히 알고는 계셔야 합니다. 자, 이제 단체 교섭과 협약 이야기를 했으니 이어서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파업 등에 대해 알아봅시다. 노조가 요구를 하는데 사용자와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들이 단체 행동에 들어갈 수 있죠. 임금 인상해달라고 했는데 회사가 계속 싫다고 하면 안 해줘? 그럼 우리 일 안 해. 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식입니다. 이런 파업이나 태업, 직장 폐쇄 같은 것들을 통틀어 노동쟁의 행위라고 해요. 노조법은 단체 행동권, 쟁의권을 보장하면서도 그 행사가 합법적으로 이뤄지려면 몇 가지 절차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쟁의 행위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거라서 일단 교섭을 충분히 해보고 조정도 거쳐봐야 돼요. 그래서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게 중요한데 특히 공익사업의 경우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익사업이라는 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업들로 전기, 수도, 가스, 철도, 병원, 통신, 금융, 방송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업종 노조가 파업하면 사회적 파급력이 크니 바로 파업 못하고 일단 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법이 강제합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지역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랑 노조 사이에 중재위원 조정위원들이 중간에서 합의하도록 노력해요. 법에서는 일반 사업은 신청 후 10일 내, 공익사업은 15일 내 조정을 끝내라고 기간도 정해뒀어요. 물론 서로 합의하면 기간을 좀 연장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익사업 노조가 만약 이런 법정 조정 절차 거치지 않고 파업하면 그건 불법이 돼요. 일반 사업장은 조정 거칠 의무까진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 노사 양쪽이 노동이 조정 한번 받아보고 파업하곤 합니다. 조정까지 했는데 타협이 안 됐다. 그러면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죠. 노동위원회가 더 이상 합의 안 될 듯 조정 실패입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조정이 끝나고 나면 혹은 필수 절차를 마치고 나면 노조는 쟁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절차,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법에 조합원 찬반 투표 규정이 있습니다.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파업이든 뭐든 할 수 있어요. 노조 간부 몇 명이 멋대로 우리 내일부터 파업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서 과반이 오케이
해야 합니다. 이것도 시험 단골이에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 과반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이런 형태로 묻는데 정답은 과반수입니다. 가끔 3분의 2 가량 헷갈리게 내지만 우리나라는 과반수예요. 참고로 미국 같은 데는 3분의 2 요구하는 곳도 있다 보니 헷갈릴 수 있는데 한국은 과반수입니다. 그리고 투표 대상은 해당 노조 조합원 중 현재 근로자 신분인 사람들로 봐요. 이미 퇴직한 사람이 포함되면 안 되고 또 교섭대표 노조가 여러 노조 조합원 대표해서 투표하는 경우엔 전체 참여노조 조합원을 모아서 과반으로 계산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투표에서 과반 찬성, 이건 꼭 기억합시다. 됐고. 세 번째, 쟁의행위의 정당성 문제예요. 노조 파업이 언제나 다 합법인 건 아닌데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질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일단 목적, 절차, 수단퍼, 방법 이 세 가지를 주로 봅니다. 목적 면에서 권리 분쟁이 아니라 이익 분쟁이어야 돼요. 이게 뭔 소리냐면 만약 회사가 법 위반해서 임금을 안 줬다든가 해고를 부당하게 했다든가 이런 기존 권리 침해 문제는 법적으로 다툴 일이지 파업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근로기준법상 구제 절차, 부당해고 구제 신청나 법원 소송으로 풀어야 할 권리의 다툼이니까 그걸 이유로 파업을 하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자주 함정으로 내는 게 다음 중 정당한 쟁의행위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은 하고는 사용자의 부당 해고에 항의하기 위한 파업 이런 걸 집어넣어요. 이건 틀린 거죠. 부당 해고에 대한 복직 투쟁 파업은 법적으로는 위법한 파업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노조들이 그런 목적으로 투쟁하기도 하지만 법적 보호는 못 받는다는 뜻.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은 새로운 노동 조건을 요구하는 이익 분쟁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임금 인상, 단체 협약 체결, 근무시간 단축 요구 이런 것들이죠. 절차 면에서는 아까 말한 조정 거쳤는지, 투표했는지 이런 법정 절차를 지켰는지가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 조정 거쳐야 하는데 안 거쳤다거나 조합원 총회 투표 없이 간부들 결정만으로 했다거나 하면 절차 위반으로 불법이 돼요. 수단 방법 면에서는 폭력이나 파괴를 수반하면 안 되고 사업장 보호시설을 점거하거나 하는 건 금지돼요. 평화적 파업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파업한다고 기계 다 부수고 공장 점거하고 비조합원들 일하려는 거 막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폭력행위, 생산설비 점거는 불법입니다. 또한 필수시설 유지도 방법상 중요한 이슈예요. 필수공익사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아까 말한 공익사업 중에서도 병원 응급실, 전기 공급, 가스 공급처럼 아예 중단되면 국민의 생명 안전에 즉각 위험이 가는 필수 업무가 있어요. 그런 건 필수유지 업무라고 합니다. 필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필수 인력들은 파업해도 일정 인원은 남아서 유지 업무를 해야 해요. 노사 간에 우리가 파업을 하더라도 이만큼 인원은 남아서 응급실은 지키자 이런 식으로 유지협정을 맺게 돼 있습니다. 이걸 안 지키고 모든 인력이 빠져버리면 그건 불법쟁이가 돼요. 예를 들어 지하철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최소한의 열차는 운행하도록 필수 인력이 남는데 만약 전원이 다 파업에 참여해서 지하철이 아예 멈춘다면 그건 위법이에요. 그래서 필수유지 업무 협정은 필수공익사업 노조엔 필수적이고 만약 협정이 못 됐으면 노동위원회가 인원 등을 결정해서 명령하기도 해요. 이 사항도 최근 시험에서 종종 언급됩니다. 특히 병원이나 철도, 가스 같은 사례로 필수유지 업무 몇 % 유지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응용될 수 있어서 필수공익사업에서는 쟁의행위 중에도 반드시 유지해야 할 업무가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추가로 쟁의행위 방법과 관련해 직장 폐쇄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직장 폐쇄의 락아웃은 사용자 측의 쟁의행위예요. 노조가 파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도 대응으로 공장을 아예 닫아 걸어버리는 걸 말하죠. 쟁의행위는 노동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도 할 수 있으니 그것까지 포함해서 노동쟁의행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직장 폐쇄는 방어적 수단으로 인정되는데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 마냥 손 놓고 당하지 않고 아예 공장 문 걸어 잠그고 출근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다만 사용자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시작된 뒤에 아니면 직장 폐쇄를 하지 못합니다. 노조가 아직 파업하지도 않았는데 선제적으로 직장을 폐쇄해버리면 부당 노동행위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 폐쇄를 할 때도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노조법 조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시험에는 자주 나오진 않지만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합법적인 쟁의 행위를 했으면 그 기간 동안은 서로 노동관계가 일시 정지됩니다. 파업하는 동안 회사는 임금을 안 줄 수 있고 무노동 무임금, 파업 참가자들은 자기 일 안 하니까 징계나 해고 같은 불이익을 주면 안 되고 이런 기본 원칙들이 있어요. 쟁의 행위 기간에는 사용자가 대체 인력을 함부로 쓰는 것도 제한되고요. 예를 들어 파업 참가자 대신 새로운 사람 급히 채용해서 돌린다거나 특히 파업 참가자를 업무상 불이익 주는 건 노조 활동에 대한 방해로 문제가 됩니다. 물론 불법 파업일 땐 사정이 좀 달라져요. 불법 행위에는 사용자가 징계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죠. 최근 노동계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손배인데요. 합법 파업이면 원칙적으로 민청사 책임이 면제되지만 불법 요소가 조금이라도 끼면 사용자가 거액의 손배 청구를 해서 노조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2020년대 들어 이런 걸 좀 제한하자는 움직임, ILO 협약 기준으로 있어서 법이나 판례가 변화하고 있긴 한데 아직 완전히 금지된 건 아니라 시험에는 직접적 언급은 안 될 것 같아요. 대신 알아둘 건 정당한 쟁의 행위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파업 등을 하면 민형사상 면책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출제된다면 적법한 파업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지문이 나올 수 있겠죠. 쟁의 행위와 관련해 한 가지 더 특별한 제도를 얘기해야겠네요. 바로 긴급조정 제도예요. 이건 정말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인데 파업이 사회경제적으로 너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서서 잠깐 멈춰를 거는 겁니다. 긴급조정권 발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의료 분야 파업으로 환자 생명이 위험하다거나 국가 기간산업 파업으로 국가 경제가 마비될 지경이다 싶으면 정부가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파업은 중지되고 재판으로 치면 휴정 상태처럼 돼요.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로 중지에 들어가서 30일 이내에 중지안을 만들어 강제적으로 쟁의를 해결시켜버립니다. 이 중지의 결정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대신 그 기간 동안 파업은 금지되고요. 사실상 정부가 강제로 파업을 금지시키는 거라 노사 모두에게 매우 엄격한 조치죠. 남용되면 안 되니까 정말 심각한 경우에만 발동하고 실제 사례도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에 규정된 이상 시험에는 나올 수 있어요.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공익위원들, 노동위원회 중재위원들이 강제로 분쟁 해결안을 만들어 1년간 유효한 협약처럼 정해버린다. 그동안 노조는 파업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노조의 설립부터 교섭, 쟁의행위까지 큰 흐름인데요. 이제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와 그 구제 절차를 알아봐야죠. 이 부분도 시험 초초초단골입니다. 부당노동 행위란 사용자가 노조나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결활동을 방해하거나 불이익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해요. 아까 노조의 5가지 금지 요건 얘기하면서도 잠깐 몇몇 사례가 겹쳤는데 부당노동 행위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외우시면 좋아요. 법에는 5개 조항이지만 2개를 묶어서 4가지로 부르기도 합니다. 첫째, 노조에 가입했거나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 주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네가 노조 나갔다고? 그럼 승진해서 탈락이야. 혹은 파업 주동했으니 해고. 이런 게 되겠죠. 노동자에게 노조 활동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직접적인 노조 탄압이죠. 시험에서는 오호한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가? 식으로 묻는데 정답,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징계, 차별은 부당 노동 행위입니다. 둘째, 고용 조건으로 노조 가입이나 비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예요. 이를 환견계약이라고 부르죠. 옛날에 사용자가 노동자와 계약하면서 나중에 노조 들어가면 너 해고될 거야 이렇게 약정하던 악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즉, 노조 안 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채용한다거나 반대로 특정 노조에만 들어가야 채용한다거나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시험에선 주로 어떤 회사를 입사하려면 반드시 A 노조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건을 붙였다. 또는 노조를 탈퇴해야만 복직시키겠다고 했다. 이런 사례를 제시하죠. 이건 명백한 부당노동 행위입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있어요. 바로 유니언샵 협정입니다. 조합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가 합의해서
신규 채용자는 노조 가입을 조건으로 한다고 단체 협약에 넣을 수 있어요. 이건 노조 가입을 사실상 강제하는 거지만 조합원이 이미 압도적 다수인 상황에선 노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예외로 둔 거예요. 대신 그런 단협이 있다고 해도 나중에 그 조합원이 다른 노조로 갈아탄다고 해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은 시킬 수는 있어도 나중에 마음 바꾸어 딴 노조 만든 사람까지 처벌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시험에 가끔 꼼꼼히 묻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할 때 노조 가입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단, 예외적으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인 경우 단체 협약으로 그럴 수 있다. 맞는 문장일까요? 네, 맞는 내용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C. 셋째,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 교섭을 거부하거나 혜택, 질질 끄는 것 하는 행위입니다. 사용자는 노조가 교섭 요구하면 응해야 할 교섭 응낙 의무가 있어요. 물론 노조가 말도 안 되는 요구만 하고 협의 태도가 없으면 사용자가 교섭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건 부당 노동 행위예요. 예를 들어 노조가 교섭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사장이 읽지도 않고 휴지통에 버린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혹은 교섭장에 나오긴 나와서 노조 요구안을 들은 척만 하고 아무 답도 안 한다든지 교섭 일정을 일부러 안 잡고 미루기만 한다든지 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시험에서는 사용자가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회피하였다 그러면 부당노동행위 OX? 당연히 O입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라는 부분이 있어서 진짜 이유가 있으면 노조가 대표성 없는 엉뚱한 단체라거나 교섭권 없는 사람이 요구한다거나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는 아니겠죠. 하지만 그런 예외적 상황 아닌 한 사용자는 성실히 교섭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노조를 지배 개입하거나 경비 지원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회사가 노조에 간섭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어용노조 만드는 것이죠. 회사에 유리한 노조를 몰래 조직하거나 기존 노조 간부들 포섭해서 노조 운영에 개입하고 노조 회의에 관여하고 이런 거 다 부당노동행위예요. 그리고 여기서 경비 지원도 들어가는데 합법 범위를 넘는 금전 지원은 노조의 독립성을 해치는 걸로 봅니다. 아까 노조 전임자 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타임오프 한도를 넘는 임금 지급이나 노조 운영비 대주는 것 등이 해당되죠. 법이 정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 회사 돈으로 노조에 후원하면 그 순간 노조는 회사 눈치를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법에서는 사용자가 타임오프 초과한 임금 지급 또는 노조 운영비 원조를 하면 부당노동행위라고 못 박았어요. 물론 아예 일절 지원 못하는 건 아니라 노조 사무실 한 칸 제공같이 상식적인 편의 제공이나 근로복지 차원의 후생비 지원 정도는 허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즉, 노조의 자율운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의 지원은 괜찮지만 노조 활동에 영향 줄 정도의 금전적 지원은 안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시험에서는 보통 어떤 회사가 노동조합 간부에게 차량 유지비를 지급했다 이런 사례를 줘서 이게 허용 예외인지 위법한 지원인지 묻습니다. 차량 유지비 같은 건 자칫 노조 활동 지원으로 볼 수 있어서 위험하지만 복리후생 차원일 수도 있어 애매하죠. 이런 디테일보단 큰 원칙을 기억하세요. 노조 독립성 해칠 정도의 지원은 부당노동행위. 다섯째, 노조원이라는 이유 또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주는 것. 이거 첫 번째랑 비슷하지 않나요? 맞아요. 사실 다섯 번째 항목은 1번의 연장선인데 좀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1번이 주로 노조 가입 조직, 운영 관련 불이익이라면 5번은 쟁의행위 참가나 노동위에 고발했다는 이유 등으로 불이익 주는 것도 금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합법적으로 파업에 참가했는데 파업했으니 해고, 이러면 안 되고 또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노동위원회에 고발하거나 증언했다고 보복해도 안 됩니다. 흔히 1번과 5번을 묶어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죠. 결국 핵심은 노동자가 노조 활동 열심히 했다고 앙심 품고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부당노동행위는 1. 노조 활동 이후 불이익, 2. 환견계약, 노조 가입 조건 고용, 3. 교섭 거부, 4. 노조 간섭, 지배 개입 및 경제 지원, 5. 쟁의 참가나 고발 이후 불이익,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도 가능하고 형사처벌도 되는 위법행위예요. 사업주가 이런 걸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같은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법조문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노동위 구제 절차를 밟습니다. 어쨌든 사용자 입장에서 절대 금지 행동 5종 세트인 셈이니
노동법 시험에는 진짜 빠짐없이 등장하는 주제죠. 이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노동법 II에서는 주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잠시 뒤에 별도로 설명하겠지만 여기서는 부당노동행위 다툴 때의 절차만 간단히 짚죠.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다면 노동자나 노조는 증거를 모아서 지역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냅니다. 언제까지? 행위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예요. 이 3개월 제척 기간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OX 정답은 오미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신청이 들어오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노동자 양쪽 이야기를 듣고 증거를 조사해서 판정을 내립니다. 노동위원회는 일종의 준사법적 기관이라 증인도 불러서 신문하고 증거조사도 하면서 심리해요.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 줄여서 진노위에서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진노위 결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진노위 결정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하면 중노위가 다시 한번 심리해서 판정을 내립니다. 그래도 불복이다? 그럼 행정소송, 즉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노위 재심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진노위, 중노위, 행정법원 3단계를 거치는 거죠. 여기서 핵심 숫자는 구제 신청 3개월, 재심 신청 10일, 행정소송 15일이에요. 이런 건 객관식 문제로 숫자 바꿔내기 딱 좋기 때문에 암기해두는 게 좋아요.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내리면 사용자는 그걸 이행해야 합니다. 예컨대 부당해고가 부당노동행위였다면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이런 명령이 나오거든요. 사용자가 그걸 불복해서 소송 가면 효력이 잠깐 정지되지만 만약 끝까지 다투지 않고 확정되면 반드시 지켜야 해요. 안 지키면 노동부가 검찰에 고발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으로 가면 또 몇 년 걸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노동위원회는 노동사건의 1심, 2심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노동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더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노조법 관련 중요 내용을 쭉 말씀드렸어요. 양이 꽤 많죠? 그래도 노동법 II의 절반 이상은 노조법에 있으니 차근차근 복습하시면 됩니다. 기출 포인트를 한번 요약 정리해보면 노조 설립 신고제, 노조로 보지 않는 단체 5가지, 복수노조와 교섭 창구 단일화,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 쟁의행위 절차 조정, 투표와 금지행위, 폭력, 점거 등 공익사업 조정전치와 필수유지 업무, 긴급조정, 부당노동행위 5가지, 구제신청 3개월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하세요. 최근 몇 년치 기출문제 봐도 이 범위에서 거의 다 나올 거예요. 이제 노동법 II의 다른 법들도 가볍게, 사실 가볍지 않지만 노조법에 비하면 덜 복잡하니까요. 훑어봅시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이름이 긴데 보통 노사협의회법이라고 부르는 법이에요. 노사협의회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회사 내에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들이 모여서 분기마다 회의하는 제도예요. 우리 회사 살림 좀 잘 해봅시다 하고 머리 맞대는 협의체인 거죠. 노동조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법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해요.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를 두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 기준도 시험에 나오겠죠? 노사협의회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 의무 OX 정답 5입니다. 노사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가 각 3명 이상 10명 이하씩 동수로 구성해요. 노동자 측 대표와 회사 측 대표 숫자가 같아야 합니다. 위원 임기는 3년이고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이 직접 선거로 뽑습니다. 과반수 근로자가 참여한 비밀투표로 뽑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어서 조합원이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굳이 전체 투표 안 해도 그 노조의 대표자와 노조가 추천한 사람들이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어요. 이건 2022년 법 개정으로 추가된 내용인데 시험에 반영될 수 있으니 언급합니다. 즉 사내에 과반 노조가 있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노조 추천으로 자동 구성 가능합니다. 결국 그만큼 노조가 있으면 협의회도 노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보통 대표이사나 공장장 같은 사람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사용자 측 인원도 회사가 지명합니다. 이 협의회는 분기별로 최소 1회는 열려야 해요. 법에 매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임시회의도 열 수 있고요. 회의가 열리면 의장이 진행하는데 의장은 근로자위원, 퍼렉하이산별 사용자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통 노사 어느 한쪽이 아닌 공동의장 형태로 한 명씩 두기도 합니다. 법엔 서로 합의로 정하라고 하니 보통 한쪽만 하지 않고 근로자 측, 사용자 측 하나씩 의장을 맡기도 해요.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이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 간사서기도 두는데 노동자 측, 사용자 측 하나씩 간사를 둬서 회의록을 작성하죠. 그럼 노사협의회에서 뭐를 의논하느냐? 법의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협의사항은 의논해야 할 사항은 회사의 인력계획, 교육훈련, 작업환경 개선, 생산성 향상 방안, 인사제도 개선, 여성 및 청소년 보호, 근로자 복지 증진 등등 근로조건 전반에 걸친 폭넓은 주제들이에요. 예를 들어 인사고과 제도를 손볼 건데 의견 주세요. 작업장에 CCTV 설치할 건데 어떨까요? 회사 사교, 취업규칙 바꿀 건데 같이 논의합시다. 이런 것들이 협의사항입니다. 쭉 예를 들면 생산성 향상과 그 성과 배분, 직원 채용 퍼포처 배치 및 교육, 고충 처리, 작업 안전과 건강, 인사 노무관리 제도 개선, 기업 구조 조정, 인원 감축 등 일반 원칙, 작업시간 운영, 임금 체계 또는 지급 방법 개선, 새로운 기술 도입, 취업 규칙 변경, 직원 재산형성 지원제도, 직원 복지시설 설치, 사내 근로복지기금, 성희롱 예방,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등등 되게 많죠.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회사 운영과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 노동자 대표와 미리 상의해서 함께 결정하거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이에요. 이 중에는 어떤 건 의결사항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의결사항은 말 그대로 표결해서 결정까지 해야 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 사내 복지시설 설치나 운영, 근로자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근로복지기금 설치, 노사협력 관련 각종 위원회 구성,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 못한 사항 등이에요. 이런 것들은 협의회를 통해 합의 의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특히 근로자 교육훈련 계획이나 복지시설 설치 같은 건 노사협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라고 법에 못 박혀 있어서 만약 회사가 협의회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시행하면 법 위반이 돼요. 마지막으로 보고사항은 경영 관련 현황들을 경영진이 노사협의회에 보고하는 거예요. 회사 전체 경영계획이나 실적, 분기별 생산 실적, 인력 현황, 회사의 재무 상태 이런 걸 정기회의 때 직원 대표들한테 공개하고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측도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보고할 수 있고요.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결의사항이라고 부르는데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회사나 노동자나 서로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고 특히 의결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해요.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회 결의사항을 안 지키면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어요. 법에 협의회 의결사항 불이행 시 1,000만 원 이하 벌금 같은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또 협의회 설치를 방해하거나 의무적으로 설치 안 하면 처벌받을 수 있고요. 아까 말했듯 3개월마다 회의 안 열어도 처벌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 회사 입장에선 골치 아프더라도 최소 분기별 회의는 열고 서류라도 만들어서 보고하고 해야 합니다. 여기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뭐가 다른가 궁금할 수 있어요. 크게 둘은 역할과 권한이 달라요. 노조는 단체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자체를 변경 결정할 수 있고 단체 행동 파업으로 사용자에게 강제도 할 수 있죠. 반면 노사협의회는 법으로 정해진 자문기구 성격이에요. 노사대 등 원칙이긴 하지만 협의 의견 제시 또는 일부 합의 정도지 임금 인상이나 고용조건 변경을 요구하여 관철시키는 힘은 없습니다. 노사협의회는 사업장 운영에 협조를 목적으로 하지 갈등 상황에서 노동자가 쟁취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주로 노조는 교섭, 투쟁, 협의회는 협의, 자문 이렇게 병존합니다. 법에도 노조 활동은 이 법 협의회법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즉 노조 있을 땐 노조대로,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굴러가게 해놓은 거죠. 다만 현실적으로는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다 노조가 가져가니까 협의회도 거의 노조 의견을 회사와 토론하는 장처럼 운영되곤 합니다. 시험에서는 이런 차이를 묻기도 해요.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같은 문제에서
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설치,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구분,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직접 선출, 다만 과반 노조 시 노조대표 가능, 분기 1회 개최, 노동조합과는 별개로 협의기능 담당 이런 키워드들을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겠죠. 이어서 노동위원회법을 볼까요? 노동위원회는 아까부터 몇 번 언급했는데 노동위원회법은 그 기구와 운영에 관한 법입니다. 사실 구체적 내용은 노조법이나 다른 법에서 위임받아 처리하는 게 많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둘 건 노동위원회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분쟁을 조정하고 부당 노동 행위를 심판하는 준사법적 기관이라는 거예요.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와 지역지방노동위원회 진노위로 나뉘어 있는데 진노위가 지방마다 설치되어 1심 역할, 중노위는 국가 단위로 2심 역할을 합니다. 구성은 노사정 3자로 이루어져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이렇게 세 부류의 위원이 있습니다. 공익위원은 노동 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학자, 변호사 같은 분들이고 정부가 위촉합니다. 근로자위원은 주요 노동단체, 예컨대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추천해서 위촉되고 사용자위원은 경총 등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위촉돼요. 그래서 항상 위원 구성은 노사 당사자 대표 플러스 중립적 전문가 형태를 갖추죠. 그리고 노동위에서 사건을 다룰 때는 필요에 따라 합의체를 꾸립니다. 크게 두 가지, 조정위원회와 법정심판위원회가 있어요. 조정위원회는 노사 분쟁의 조정 중재를 할 때 주로 공익위원 3명이 하거나 필요시 노사 측 위원도 참여합니다. 심판위원회는 부당 노동행위나 부당해고 같은 권리구제 사건을 심리할 때 열리는데 보통 공익위원 3명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사 측 위원은 당사자성 때문에 배제하고 공익위원만 참가하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노동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3가지로 정리하면 1. 노동쟁의의 조정 중재, 2. 부당노동행위 구제, 3. 부당해고 등 근로자 권리구제입니다. 방금 2번은 노조법 얘기하면서 했고 1번은 쟁의조정 얘기하면서 했죠. 노동쟁이 발생하면 노동위가 나서서 조정위원들 꾸려 조정회의 열고 합의 종용하는 거요. 합의되면 좋고 안 되면 조정 중지로 끝나는 경우에 따라 중재로 들어갈 때도 있는데 긴급조정 같은 경우엔 아예 중재 판정까지 합니다. 또 필수유지 업무 인력도 노사 합의 안 되면 노동위원회가 결정해줘요. 그리고 3번 부당해고 구제는 사실 근로기준법 내용이지만 실무는 노동위원회가 해요. 노동법 I 영역이지만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는 유사해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3개월 이내 노동위에, 절차는 거의 비슷, 판정 나오면 재심, 행정소송 이런 식입니다. 노동위원회법 자체에서 자주 문제 나오는 건 노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노동위원회의 위원장, 진노위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 중노위 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위원 자격, 공익위원은 중립적 인사, 근로자위원은 노동단체 추천, 회의 정족수 이런 디테일도 종종 물어보지만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기보다 노사대등 플러스 공익위원 구조를 기억하고 있으면 응용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또 특별노동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건 공무원 노조나 교원 노조 사건을 다룰 때 별도로 두는 노동위입니다. 공무원이나 교원은 노동법 체계가 좀 다르니까 그 사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리할 수 있게 한 거예요. 특별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데 필요시에만 꾸려지는 개념이라서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시험 지문에 특별노동위원회는 무엇인가 나오면 공무원, 교원 노조 관련 분쟁 다루는 임시기구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노동위원회는 노동 문제의 해결사 역할을 하는 기구이고 3자 구성,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과 이의신청 시 이심제, 진노위, 중노위 등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둘은 일반 노조법과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공무원과 교사는 신분상 제약이 있거든요. 헌법에서도 공무원의 노동 3권은 법률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별도 규정하고 있어요. 헌법 33조 2항, 3항.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에 대해 별도 법률을 두고 노조법의 일부 조항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공무원 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교원 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바로 그것이죠. 먼저 공무원 노조법을 볼게요. 공무원도 노조를 만들 수 있게는 해주되 일반 노조와 비교해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어요.
누가 노조를 만들 수 있느냐부터 제한합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하위직 공무원들만 노조 가입이 돼요. 법에는 자세히 나열돼 있는데 쉽게 말해 직급으로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특정 직종 공무원은 아예 제외돼요. 군인, 경찰, 소방, 조사관, 교정직, 교도관 이런 현역 군사치안 관련 공무원들은 노조 금지입니다. 또한 인사나 노무, 보수 업무 담당 공무원, 예를 들어 어떤 관청의 인사과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노조에 가입하면 자기 업무가 노조랑 연관돼서 이해 충돌이겠죠. 그래서 인사행정 담당자도 노조 가입 금지예요. 또한 관리직 공무원, 다른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직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과장급 이상, 즉 5급 이상 공무원들은 노조 불가라고 외우면 거의 맞습니다. 시험에는 다음 중 공무원 노조 가입이 가능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세무서 7급 공무원 가능, 소방관 불가능, 시청 인사과 주무관 불가능, 교육청 6급 공무원 가능 이런 식이죠. 최근에는 소방 공무원의 노조 가입 허용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현재 법상 소방은 특별히 명시 안 되어도 공공안전 관련 공무원으로 분류돼 제한된다고 봐요. 그래도 법 조문상 소방 공무원을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도 있었던 것 같지만 아직 시험 문제에서 크게 다루지는 않을 듯합니다. 일단 경향은 경찰 소방은 노조 안 된다 쪽으로 공부하세요. 공무원 노조를 설립할 때도 일반 노조랑 절차가 약간 달라요. 설립 단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기업 노조는 회사별, 업종별 자유롭게 조직하지만 공무원 노조는 최소 조직 단위가 커요. 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하라고 돼 있어요. 예컨대 행정부 전체를 단위로 하거나 서울시 전체, 공무원 단위, 교육청 전체 단위 이런 식입니다. 과천시청만의 노조 이런 건 허용 안 된다는 거죠. 현재 현실에서도 전국 공무원 노조, 공무원 노조 총연맹 이런 크고 복수의 노조들이 있는데 다 전국 단위예요. 그러다 보니 개별 부처나 지자체 단위 노조도 있지만 그 역시 상급단체로 전국 조직에 속해 있죠. 시험에는 이걸 공무원 노조는 행정부, 시, 도 등 일정 범위 이상으로 설립해야 한다. 5천 또도 X식으로 낼 수 있습니다. 답은 5. 공무원 노조는 최소 행정부 전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무원 노조의 활동상의 제한도 많아요. 우선 정치활동 금지. 노조라고 해서 정치 참여해버리면 공무원 중립 의무에 어긋나니까요. 그래서 공무원 노조와 그 조합원은 정치행위 일체를 하면 안 됩니다. 정당 지지 선언 이런 것도 안 되고 정치 집회 참여도 안 되죠. 이건 법에도 아주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어요. 시험에도 가끔 언급됩니다. 공무원 노조는 정치활동이 허용된다 틀렸죠 안 됩니다. 매로 하야할. 그리고 가장 큰 제한. 공무원 노조는 절대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체 행동권이 부정돼요. 노조법에서 보장하는 단체 행동권 파업권을 공무원 노조법에서는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노조원들이 파업하면 그건 불법이고 가담자들은 처벌받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노조가 생긴 후 몇 번 집단행동 움직임이 있었지만 대규모 파업으로 이어지진 못했어요. 법이 워낙 엄격하거든요. 시험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은 단체 행동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X 오른쪽 화살표 5. 혹은 공무원 노조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오른쪽 화살표 X 이런 식으로 묻겠죠. 시. 그렇다면 공무원 노조는 도대체 뭘 할 수 있느냐?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은 인정되니 교섭은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사용자와 협상 테이블엔 앉을 수 있어요. 대신 교섭 대상이 제한돼요. 공무원들 근무 조건 중에 법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사항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봉급표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인사제도도 법령 사항이 많죠. 그런 법으로 정한 부분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아놨습니다. 주로 근무 환경 개선, 후생복지, 처우 향상권에 이런 범위에서 교섭해요. 실제로 공무원 노조가 정부랑 맺는 단체협약 또는 합의를 보면 5호 수당 신설 건의, 인력 충원 요구, 업무 환경 개선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봉급 인상 몇 이렇게는 협약 못합니다. 그건 국회가 예산 세워야 할 일이니까요. 그러니 시험 대비로는 공무원 노조는 임금교섭권 등이 제한된다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공무원 노조의 교섭 창구는 정부 측에서는 정부교섭대표라는 걸 두게 돼 있어요. 중앙행정기관들이 모인 노조라면
보통 인사혁신처장이나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사람이 정부 측 교섭대표를 맡고 지자체 노조라면 그 자치단체장이 교섭대표가 되겠죠. 그래서 법에는 정부 교섭대표와 노조대표가 교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가 여러 개면 공무원 노조도 마찬가지로 단일화해서 공동교섭하거나 대표노조 정해서 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도 일반 노조와 비슷하게 운영. 또 공무원 노조도 노조인이 전임자가 있을 수 있겠죠. 공무원 노조 전임자는 어떻게 하느냐? 노조 전임을 하려면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받아서 전임하면 그 기간 동안 휴직 처분을 받습니다. 회사원 노조 전임자는 회사에서 급여를 못 받지만 신분은 유지되는 것과 비슷하게 공무원 노조 전임자는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에서 빠지는 거예요. 급여는 당연히 정부에서 안 나오고 노조가 주겠죠. 그리고 전임했다고 승진 누락시키거나 불이익 줘도 안 됩니다. 이건 노조활동 보장 차원에서 법에 있는 규정이에요. 대신 공무원 전임자는 아예 휴직 처분 상태니까 법적으로 공무원 복무규율은 일단 적용 안 받고 노조활동만 하는 겁니다. 요즘은 공무원 노조에도 타임오프가 도입돼서 일정 시간은 근무 시간 중 노조활동 가능하게 하고 시간 넘으면 휴직 처리하는 시스템이 논의되었어요. 2022년 개정으로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도 정하게 되었고 노사정 합의기구에서 그걸 결정하게 했습니다. 아마 곧 시행될 텐데 시험에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공무원 노조에도 타임오프, 유급노조 활동시간, 제도가 생겼다. 어차피 파업도 못하는데 노조 간부들이 퇴근 후에만 노조일 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어느 정도는 근무 시간에 조합 활동을 보장해 주려는 취지입니다. 마지막 교원노조법입니다. 교원, 즉 학교 선생님들 노조에 관한 법이에요. 교원노조법도 공무원노조법과 유사하게 교원이라는 특수 신분에 따른 제한을 규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치원, 초중고 교사는 공무원, 국공립학교일 수도 있고 사립학교 교직원일 수도 있고 대학 교수일 수도 있죠. 교원노조법의 적용 대상 교원은 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원을 말합니다. 대학 교수는 이 교원노조법 대상이 아니에요.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이긴 하지만 법에서 대학 교원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존재하는 교원노조는 대표적으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 주로 초중고 교사들 조직이죠.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 노조들도 있습니다. 교원 노조의 설립 단위도 제한이 있어요. 공무원처럼 전국 단위 또는 시도 단위로만 노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초중고 교사들은 시파워 또 교육청 단위나 전국 단위로 노조를 조직해야 해요. 개별 학교 단위로는 안 돼요. 다만 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교별 노조도 허용됩니다. 법이 좀 복잡한데 대학 교원은 원래 교원노조법 적용 대상 아니었는데 2018년 헌재 결정 이후 대학 교원도 노조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교원노조법에 포함시키되 대학 교원노조는 학교별도 가능하게 규정이 된 것으로 알아요. 어쨌든 초중등 교사는 서울시 교원노조 이런 식이나 전국교사노조 이런 식이지 빈원 고등학교 노조는 안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교원노조 가입 대상은 교원으로 임용된 자예요. 교장, 교감도 교원 신분인데 이분들은 노조에 못 들어옵니다. 왜냐면 학교 경영자이니까요. 그래서 교장, 교감은 가입 제한이고 평교사, 기간제 교사 등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 문제가 오랫동안 쟁점이었는데 2020년 법 개정으로 해고된 교원도 일정 조건 하에 노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교조의 합법성 문제가 이걸로 해결됐죠. 현재 교원노조법에는 조합원 자격, 1교원, 이 한때 교원이었고 노조 규약이 정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해직자도 규약만 정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시험에서는 이 변화도 반영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해직교사는 노조 가입 안 된다가 정답이었는데 이제는 해직교사도 가입 가능으로 바뀌었으니까요. 교원노조 활동 제한도 공무원노조와 거의 비슷해요. 정치활동 금지. 교사노조도 정치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고 쟁의행위 금지. 교사들도 파업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 나오는 교사들의 집단 행동, 예를 들어 교육정책 반대 영가투쟁 이런 거는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돼서 징계 위험 부담이 컸던 거죠. 법에 아예 교원노조와 교원은 어떠한 형태의 쟁의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고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 있어요. 벌칙이 공무원 노조와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꽤 무겁습니다. 그러니 교원 노조도 파업권은 없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교원 노조의 교섭권. 교사 노조는 교육청이나 학교와 단체 교섭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사는 사용자는 교육청 교육감이고 사립학교 교사는 사용자는 학교법인 이사장이죠. 그래서 교원노조법에 교섭창구를 정해놨어요. 시도 단위 노조라면 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이 상대하고 전국 단위 노조라면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 협의체 같은 게 상대하고 사립학교들의 교원노조라면 사립학교 경영자들 협의체가 교섭 상대방이 됩니다. 그럼 교섭 내용은 뭘까? 교사들도 신분상 공무원인 경우 공립 많아서 봉급표나 신분에 관한 건 법령사항이라 못 건드리고 주로 근무조건 개선, 처우 향상 위주로 합니다. 그런데 교원노조법에는 특이하게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교섭하도록 규정해놨어요. 쉽게 말해 임금, 근무조건, 복지 향상 등이에요. 공무원 노조보다는 표현이 좀 더 폭넓습니다. 아마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임금 문제도 교섭 의제가 될 수 있어서인 듯해요. 실제로 사립학교 교사노조는 학교법인과 임금 협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립학교 교사의 봉급표는 국가공무원 처우에 준하기 때문에 그걸 노조가 바꿀 순 없고 주로 수당 신설 요구 정도나 복지 혜택 협의 정도를 합니다. 교원노조 전임자 역시 허가받고 무급휴직 형태로 노조 일을 합니다. 이 부분도 공무원 노조와 동일해요. 학교장이 허가해주면 전임 가능, 그동안 학교에서 급여 안 나오고 승진상 불이익 주지 말 것, 이런 식이죠. 그리고 최근 해직교사 노조 가입 허용에 맞춰 만약 노조 전임 중에 해고돼도 징계해고 등 노조 활동은 일단 가능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복잡한 사례들이 있는데 시험엔 구체적 사례까지 안 나오고 원칙만 물을 거예요. 원칙, 교원노조도 전임자 인정, 임명권자 동의 얻어 휴직, 급여는 노조가, 불이익 금지. 자, 이제 노동법 이 과목에서 다뤄야 할 법들을 모두 훑었습니다. 핵심 키워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같이 체크해 보세요. 노조 설립, 신고제, 노조 아님, 사용자 포함, 경비 지원, 친목단체, 비근로자 포함, 정치 목적, 5가지. 복수노조, 2011년 허용, 교섭 창구 단일화, 과반수 노조 우선 교섭 대표, 과반 없으면 연합 또는 조정. 단체 협약, 근로조건 약속 문서, 유효기간 최대 2년. 쟁의행위, 목적 주로 이익 분쟁에 한정 권리 분쟁 X. 절차 공익사업 조정 전치, 조합원 과반수 찬성, 방법 폭력 파괴 금지, 필수유지 업무 유지, 협정 근로자, 필수 인력 남겨야. 긴급 조정, 심각한 공익 침해 우려 시 정부가 30일간 개입, 파업 중지 및 중재로 강제 해결. 부당 노동행위, 노조활동 이유 불이익, 해고 징계, 환경계약, 노조 탈퇴, 비가입 조건 고용, 교섭 거부, 지배 개입, 어용노조, 금전 지원, 쟁의 참가 등 이유 보복 노동의 구제 신청 3개월 이내. 노사협의회, 30인 이상 사업장, 노사 동수, 3에서 10명씩, 근로자 위원 선출, 과반 노조 시 노조위원장 등. 분기 1회 개최, 협의사항, 인사, 안전, 복지, 규칙 등 협의. 의결사항, 교육계획, 복지시설 등 합의 필요, 보고사항, 경영실적 등 보고. 노조와 별개로 운영, 노조권한 침해 X. 노동위원회, 진노위 플러스 중노위 2심제, 노사공익 3자 구성, 조정, 쟁의 조정, 필수 업무 조정, 심판, 부당노동행위, 해고 구제, 특별노동위, 공무원 교원, 존재, 공무원 노조, 대상 6급 이하 등 특정 공무원만, 경찰 소방 등 제외. 설립단위 중앙정부, 지자체 단위로 금지 정치활동 X, 쟁의행위 X, 교섭법령 범위 내 근무조건, 복지 등만, 전임자 허가 필요, 무급휴직. 교원노조, 대상 초중등교사, 교장 교감 제외, 해직교사도 가능, 2020 개정. 대학 교수도 일부 포함, 학교 단위 가능, 설립 단위 시도별 또는 전국 초중등. 대학은 학교별 허용, 금지 정치활동 X, 쟁의행위 X, 교섭 임금 근무조건 등 교원의 지위 향상 사항, 공립은 법정사항 제외, 전임자 허가 시 무급휴직, 불이익 금지.